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역전 다방 진행을 맡은 MC로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우리 역전 다방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순항을 하면 곧 정규 편성으로 소프트 랜딩하지 않을까. 이미 정규 편성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담당 김 PD의 말로는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다. 저런.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쭉 나가면 이제 정규 편성이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규 편성이 되면 우리 조 작가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도 그 주변에서 들으신 분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군요. 혹시 가족이 들어보셨나요? 가족한테 첫 마디 좀 들려주었다가 제가 너무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왜 뭐가 부끄럽습니까? 앞에 좀 버벅거렸거든요.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는 거죠. 난 또 집에서 응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방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버벅거리지 않으면 그건 ARS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 네. 뭐 얘기하면 좀 대꾸를 좀 해주세요. 좀. 뭐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네? 역전 다방. 네. 오늘 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과묵한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열단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1차 대암살 파괴 계획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끄집어낼까요, 우리 방 팀장님? 아무래도 지난번 우리 대암살 파괴 작전이 1차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활동이 위축되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좀 대단히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네. 위축됐습니까, 조 작가님? 위축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두 차례의 의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김익상이 주도해서 한 조선 총독부 투탄 의거가 있었고. 투탄 의거라면 이제 폭탄을 던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선 총독부에 잠입해서 폭탄을 던진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상해 황포탄이라는 곳에서 암살 기도한 의거가 있습니다. 상해 황포탄 의거. 저는 이 상해 황포탄 의거가 폭탄 일으킨 줄 알았거든요. 황포탄을 던졌구나. 수류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황포탄을 던진 줄 알았더니 이게 황포탄이 지명이군요. 상해 황포탄이라는 데서 헷갈리네요. 해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김익상 선생의 조선 총독부 투탄 의거부터 살펴보죠. 이 김익상이라는 분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 몰래 잠입을 해서 폭탄 2개를 던지고 호련히 사라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누구가 저질렀는지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다 국외로 빠져나갔거든요. 굉장히 신화한, 그때 당시만 해도 신비로운 사건이었죠. 이게 이제 밝혀진 거는 상해 황포탄 사건 때 의열단이 벌인 일이었고, 그다음에 김익상이라는 분이 한 사건이다라는 게 알려졌죠. 일단 그 조선 총독부에 몰래 잠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때 참 들어갔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복궁 앞에 있었던 중앙청.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그게 다 지어지기 전에 뭐냐면은 남산 외성대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청사예요. 이 청사에 비밀스럽게 잠입했는데 그 비밀스럽게 잠입한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렇죠. 경비가 엄청 삼엄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분이 전기 수리 기사로 그 가장을 하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폭탄 2군데에 폭탄을 던졌는데 비석가와 인사계에다가 던졌는데 하나는 완전히 분발이 됐고 하나는 터졌는데 이제 그 건물 일부만 파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왜 없었을까요? 하나는 이제 사무실 비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폭탄을 던졌을 때 그 폭탄을 볼에 맞은 사람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아주 경미한 부상 정도. 이 총독실을 못 찾아서 이렇게 비석과하고 인사계에다가 던진 거였을까요? 그 목표가 그 조선 총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 총독 최대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접근을 해서 폭탄을 던지기로 했던 것 같고요. 원래 그런 건물들은
아주 뒤에 있잖아요. 네. 총독에 있는 그렇지. 곳까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네. 잘 빠져나갔습니까? 네, 빠져나갈 때는 또 일본인 목수의 옷을 입고. 들어갈 때는 전기수리기사. 네네. 나올 때는 일본인 목수. 목수 차림으로 갈아입고 완전 옷을 갈아입고. 견장에 능한 분이시다. 신출기모라네요. 이분이 일본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어 능숙한 일본어로 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뭐 이러면서 빠가야로. 빨리 가봐 뭐 이러면서 연기력까지. 근데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예? 일단 몰래 잠입한 것도 대단한데 또 이렇게 다른 차림으로 이렇게 가장하고 빠져나왔다는 것도 정말 이게 신출기모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수사를 했겠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큰일이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기 수리 기사가 왔다 갔다는 그런 목격 진술 받아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막 붙잡았대요. 그래가지고는 혐의가 있을 만한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했는데 하도 고문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범인을 못 잡고 끝이 났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상해 황포탄 의거. 네.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는 일본의 육군 대장인 그 다나카 기이치 전중의일이라는 사람이 상해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북경에 있는 의열단 단원들이 이제 암살을 좀 준비해가지고 암살을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육군 대장이면 상당히 이제 고위직이니까. 그렇죠. 고위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행자로 서로 막 하겠다고. 네, 맞아요.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희망자들이 막 많았죠. 그런데 이제 결정의 나기를 오성윤이라는 분하고 김익상이라는 분, 그다음에 이종함 이렇게 세 명이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김익상 선생님은 이제 얼마 전에 하셨으니까 이때는 좀 안 움직이시면 더 좋았을 거를. 네, 근데 이제 먼저 이번에도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일단 한번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믿고.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순서대로 첫 번째 오성윤이라는 분이 제일 첫 번째 저격을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뒤를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김익상 분이 2대 두 번째 선에서 뭐냐면 준비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종함이라는 분은 세 번째로 폭탄을 던지기로 마지막 1차, 2차의 저격이 다 실패하면 폭탄을 던져서 그 저격을 암살을 하려는 그런 이제 계획을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1922년 3월 28일에 상하이 황포탄이라는 해변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를 저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성윤 선생이 먼저 첫 번째 저격을 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보고 쐈다고 해요. 그런데 쐈는데 갑자기 그 다나카 앞에 그 어떤 여성, 외국인 여성이 딱 들어오는 바람에 그분이 맞았습니다. 영국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영국 여성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군중들이 꽤 많았는데 전중의일이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군중들도 같이 걸어왔겠죠. 그때 이제 그 영국인 여성이 제치고 그 총을 쏘는 찰나에 나타나는 바람에 총을 쏘는 찰나에 전중의일이 앞으로 이렇게 딱 들어선 거죠.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요. 네, 아닙니다.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엮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이렇게 총을 영화 맞아줬다고? 보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전혀 관계 1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고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 바람에 이 영국인 여성이 사망했어요. 네, 사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만 새치기를 안 했으면은 이 다나카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지.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조준 사격이 된 건데. 일단 뭐 무고한 영국 여성이 사망했다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1차 저격이 실패했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분은 그러니까 오성윤이라는 분은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총 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저대로 볼 수 없었으니까 자기가 맞춘 줄 알고 대한 독립 만세 외치고 막 그랬는데 2대 두 번째 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김익상 선생은 본 거죠.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서서 총을 쐈는데 모자만 맞췄다 그래요. 다나카에 운이 좋네요, 다나카가.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총이 막
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을 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쏘려고 했는데 이제 못 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던 이종함 선생이 폭탄을 던졌는데 네. 불발탄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면 김익상 선생만 권고가 됐던 건가요? 세 명 다 권고가 된 건가요? 오성윤 선생하고 예. 김익상 선생 두 분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함 선생은 탈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네. 사건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네. 이게 일반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세상의 여론이 굉장히 의열단에 비난하는 여론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살과 파괴를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밝히려고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하는 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선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논리적 설명을 네. 당대 문장가인 이제 신채호 선생한테 부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거군요. 네. 신채호 선생이 그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당 팀장님? 우리 채호 오빠. 조선 혁명선언에서 얘기했었던 거, 우리 제가 아주 진짜 감동적인 것만 뽑아놨습니다. 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을 모를지니라. 약간 좀 선문답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이 파괴는 결국 건설을 위한 파괴다. 자주 독립을 위한 파괴다. 그렇죠. 네.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 더 할까요? 예. 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읽을 수가 없네.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고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한 이런 이상적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파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명분, 정당성을 세웠다. 그렇죠. 네. 제1차 대암살 파괴 계획 끝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2차로 들어가야 되죠. 네.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은 1922년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이랑 김원봉이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협의를 하냐면 폭탄을 암살 파괴 그런 폭탄 테러를 한 후에 국내에서 의원금을 좀 대대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임시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의논을 해서 그럼 우리가 좀 앞서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김원봉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두 명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이 암살 파괴 계획을 실행할 사람. 그래서 책임지고 실행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르크츠크파의 고려공산당 당원 김한이라는 사람하고 김시현이라는 두 사람한테 각각 따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뭘 부탁하는 거냐면 폭탄을 국내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운송할 수 있는 국내로 책임. 반입할 수 반입하는 책임을 맡깁니다. 그걸 두 사람에게 맡겼다는 건 이제 한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맡긴 거죠. 그러면 한 5명한테 맡겼으면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많으면, 조직이 너무 드러나서 또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이 세고. 그러네요. 그렇죠. 하여간 어찌됐건 보안상의 문제는 이제 한 명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명에게 김한 선생과 김시현 선생. 네.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두 분 다 뭐냐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김한, 김시현 두 분도 다 공산주의자들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예,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 해방 운동을 우선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 공산당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운동에 더 열심히 싸우시는 그런 분들이죠. 저는 그냥 김시현 선생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좀 이렇게 대나무 같은 사람이 아닌가. 뭐랄까, 아주 올곧은 분. 강직하다.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붙잡혔을 때도 이분이 여러 번 체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그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횟수만 세도 9년, 10년이 막 넘어가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잡혔을 때 계속 고문을 하면서 아는 걸 부르라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혀를 깨물어가지고 이 혀가 다 이렇게 뭉그러져서 그래서 이제 후유증으로 남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적에 뭐냐면 제대로 나중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영화 밀정에서 공유의 모델이 됐던 맞습니다. 분이 바로 이 김시현 공유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공유에게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2차 암살 파괴 계획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때 당시에 자금이 풍성했어요. 돈이 많았던 얘기잖아요. 네네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레닌 자금. 그렇죠. 레닌 자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오는데 한 번은 40만 원이 들어오고 30만 루블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20만 루블이 들어오는데 이 20만 루블을 두 번째로 들어온 분이 상해파 고려 공산당 당원인 한형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은 의열단 단원한테 의열단에게 그 4만 원을 쾌척. 4만여 루블. 4만여 루블을. 이게 이제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자료에 따라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자료에 따라서 이게 원으로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루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엄청난 돈이네요. 엄청난 돈이 들어왔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폭탄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마자르라는 헝가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자르라는 헝가리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탄 제조가인가요? 설마? 그건 아니고요. 이분도 독립운동, 헝가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정세가 그 백군 그때 당시 러시아 혁명 직후라서 막 이제 그 체코군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부대들이 그 러시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쪽으로 들어왔던 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분이 어떤 신상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와 있던 분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니까 우리하고 의견이 동의가 됐을 수 있겠네요. 조선을 도와주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분인데 물론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긴 했겠지만 레닌 자금이 뭐 그런 식으로 쓰였겠죠,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연대하는데 이렇게 좀 보수도 주고. 이분은 이제 마자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준 분은 또 그 의사, 그 몽골에서 의사를 했던 이태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1차 레닌 자금을 가져올 때 뭐냐면 이 운송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그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라서 이분하고 이제 김원봉이 얘기를 하다가 폭탄 제조가가 있다. 유능한 폭탄 제조가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마자르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정작 이태준이라는 분은 이 마자르라는 분을 데리고 같이 오다가 사망을 해요. 왜요? 러시아 백군의 그 손에 걸려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러시아 백군이라 그러면 이제 짜르의 군대인가요? 그렇죠. 옛 짜르의 군대인 거죠. 그분들 그 밑에 그 일본인 일본인 군인이 그 밑에서 그 백군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태준을 보고는 아 조선 사람, 저 사람은 잡아야 될 사람 이렇게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붙잡혀가지고 살해를 당했대. 그래서 이제 마자리라는 분이 혼자 동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북경에 의열단이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찾아. 북경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이제 묻고 댕긴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김원봉 귀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두 분이 만나게 돼서 폭탄 제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헝가리인 마잘에 네. 우리 신변을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 형계옥 그렇죠. 분이랑 부부 생활처럼 한다고. 네, 집을 하나 일단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형계옥이라는 여성 의열단원이 하고 같이 이제 유일한 여성 의열단원이죠. 근데 여성 의열단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김원봉의 부인이었던 박차정 의사도 의열단원 제가 활동을 미처 생각을 했으니까 못했는데 의열단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아마 이름으로 드러난 그 여성 단원으로는 두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네, 같은 집에서 부부로 행세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돈도 이렇게 자금도 풍성하고 네.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헝가리인 마자일이 폭탄도 개발했고 네. 그럼 이제 조선으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김한이라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체포가 돼요. 23년 1월 달에. 이때 이제 의열단원이었던 김상옥 의사가 이분도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그 서울에서 막 그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인이 의열단원 중에 가장 존경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김상옥 책을 이분. 보고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 김상옥 선생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그 신념도 곱고 싸움도 잘하시고 싸움을 잘하시더라고요. 싸움도 잘하시고 진짜 거의 영화 주인공 같은 그런 캐릭터시더라고요. 캐릭터 있어 진짜. 네. 이분이 그렇게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게 엄청난 그 센세이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이따가 보도가 되거든요. 이게 원래 그 일본 애들은 즉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쉬쉬하다가 자기네가 이제 발표할 때쯤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할 때 그 기사를 보면 그 굉장히 박진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영화화할 때 밀정으로 영화화할 때 굉장히 앞부분에 그 스펙트컬한 모습을 보여주게. 이분은 이제 철물점 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철문점 하는 건 이게 위장을 위해서. 아니요. 하기 전에. 실제로. 그러니까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가난했어요. 되게. 그래서 뭐 제대로 이제 정규 뭐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어린 시절에는 8살 때부터 막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노릇을 어린 나이에 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장간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수성가. 그냥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17살에 보통 학교 2년 다닌 정도의 학력밖에는 없으시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도 계속 무슨 이제 경성 기독교 부설 영어학교 뭐 이런 데에도 학문에도 어쨌든 관심 뭐 학구열은 있으셨고 가난해서 이제 제대로 배우진 못하셨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나중에는 23살 되던 해에는 영덕 철물상회라는 이제 철물점 말씀하신 것처럼 철물점을 이제 자기 소유로 그러니까 공장을 세웠다고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손님들이 늘 북적거렸고 막 한 종업원이 50명 정도 될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고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사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그렇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했고 20년도에는 암살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미국 의원단이 그때 그 조선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갖고 망명을 하셨는데 망명을 하신 다음에 의열단에 가입을 해서 다시 22년 12월 달에 다시 조선 총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아, 대단하네.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진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형제도 많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6남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하려면 가족만 거두는 것만으로도 빠듯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김상옥 의사의 그 서울 총격전은 네. 기사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기 다 읽으실 필요는 네네네.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거 읽기 전에요. 이제 김상옥 의사가 이제 서울 총격전을 벌이게 된 계기가 그렇게 신분이 노출되고 그랬던 게 1923년 1월에 있었던 종로 경찰서 폭탄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의열단이 한 겁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죠. 네, 확실하진 않은데 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그 2차 대암살 파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돌출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네, 그것도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냐면 지금까지의 정설은 김상옥 의사가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아, 그게 정설입니까? 네, 네. 그런데 정황을 따져보면 근데 정황을 따져보면 제가 보니까 정황을 따졌을 때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상옥 의사도 분명히 거기에 소속돼서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더 상식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벌어짐으로써 오히려 김한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체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에 이제 큰 투쟁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돌발적으로 이런 투쟁을 벌여서 조직도 노출되고 자기 신분도 노출되고 그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간 미스테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는데 네. 하지만 이분이 총격전을 벌이고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본의 수사도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 추측을 하기로는 이렇게 처음 쫓을 때는 김상옥 의사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혐의자라고 생각하고 추적을 했던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무 말 없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게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수사가 진행이 못 됐으니까. 네. 그 23년 1월에 있었던 종로 경찰서 폭탄 사건으로 이제 김상옥 선생이 쫓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 총격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정말 우리 전문가처럼 우리 방 팀장님이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너무 그 장면이 이제 생생하니까. 네. 네, 신문 기사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육혈포 몇 자루와 폭발탄 몇 개를 가지고 압록강 얼음을 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막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니까 여기 국경 넘어서 오는 과정도 진짜 너무 드라마틱. 압록강에 얼음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뭐 옷이 뭐 뜨뜻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걸 무기를 다 챙겨가지고 또 이걸 넘어왔다는 것도 이제 대단해. 여기 이제 여기저기 친구네 집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여기 남산 쪽으로 갔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소식을 김상옥 의사가 들었냐면 조선 총독이 일본으로 뭐냐면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이죠. 서울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 남대문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 총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총독이 오게 되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주변을 계속 염탐을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서울역 근처가 저희 연구소도 이제 서울역 근처 아닙니까? 청파동.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후암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제 시대 때는 삼판통이라 그랬어요. 그 동네를. 근데 거기가 이제 누이 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숨어 있게 돼요. 그런데
새벽에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고봉근 씨 집에 있다. 요것을 이제 탐지를 하고 14명 형사가 이제 새벽에 포위를 합니다. 형사 중에서도 가장 날쌘 형사 14명을 뽑아서. 네. 그래서 체포대가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 어둠 속에서 집을 이렇게 확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형사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고봉근을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김상옥도 역시 이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네. 누구라고 깨달았겠어요. 일본 경찰이 왔구나. 그렇죠. 이 녀석들이 왔구나. 그래서 이분이 주로 쌍권총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육혈포 두 자리를 두 자루를 그 영모의 주윤발처럼. 그렇죠. 왼손 오른손에 다시 한 자루씩. 노래. 네. 뭐. 아 좋아요. 우리 알았어. 고맙고 거기까지. 김상옥 선생님이 딱 나올 때면은 이제 그 음악이. 근데 육혈포가 왜 육혈포인지 아십니까? 아 모릅니다. 네? 아 모르십니까? 네. 아 육혈포가 왜 육혈포인지도 모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여선육, 예. 구멍혈, 6개의 구멍이 있는 권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육혈포. 이렇게 그러니까 따다닥. 리벌버 권총 있잖아요. 총알을 6개를 이렇게 넣는 넣어놓고. 거죠. 그러니까 6연발 권총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육혈포라고. 이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 룰렛 할 때.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총알이 들어간다. 그래서 6개의 구멍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눈을 딱 떴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나타났지. 여기서 우리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요? 다무라. 다무라. 아, 얘가 이제 유도 2단이야. 아. 날쌔기로 아주 유명한 다무라. 경찰서 경찰입니다. 그렇죠. 형사죠, 형사. 네, 다무라 경사인가? 아무튼 다무라. 네. 이 입을 안 다물고 얘가 이제 나와라 김상옥 뭐 이러면서 이제 문을 네. 김상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을 이제 빡 열어 제껴서 이제 완력으로 네. 빡 여기에 그 가만히 있던 김상옥이 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다무라의 가슴을 네. 팍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무라가 자빠져. 이랬을 때 육혈포 쌍권총으로 네. 빡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애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13명 아니에요. 남았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마세하고 또 우메다 네? 두 명 좀 이마세 형사랑 우메다 형사. 이마세 경보하고 우메다 경보부가 이제 또 이제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이제 한 명이 총에 맞았으니까 이제 막 했더니 이때 왼손 총으로 우메다를 쏘면서 오른손으로 이마세를 딱 이래가지고 이게 기사에 나오기를 이렇게 해서 급히 도망하니 이 사이가 실로 수분간이라 겨우 몇 분 동안 진짜 그 용맹함이 예? 김상옥 선생. 네. 그래가지고 이 경찰들도 다 육혈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정신이 멍하는 사이에 이 3명을 순식간에 몇 분 만에 죽이고 뛰어. 아직도 11명이 남은 거예요, 지금. 네. 3명을 처치했는데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추격전인데 그래도 못 잡아요. 너무 순식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한 15명이 오면 얘가 아무리 뭐 대단한 애라 그래도 잡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마음을 그렇죠.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3명이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 3명이 이제 뭐 앞에 섰던 가장 용맹했던 사람이 쓰러진 거죠. 다 쓰러지니까 진짜 너무 멍해가지고 얘가 막 이제 도망가는 거에 막 허둥지둥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산을 넘어서 이제 김상옥 의사는 도망을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추격하다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제 종족이 모여난 상태가 또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1월인데 지금 방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옷을 많이 챙겨 입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신발을 막 이렇게 제대로 신고 나갈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으니까. 근데 그 눈밭을 다 그 발로 헤치면서 남산을 넘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 후암동 여기 304번지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답사도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용산 답사를 이렇게 한번 쭉 돌았는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우리 회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답사 참가자들과 함께 해서 여기가
우리 김상옥 선생님께서 항거하던 그 터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검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사 14명이 출동했지만 3명이나 희생당하고. 네. 예? 그러니까 완전 일본 경찰은 황당했지. 완전 독이 올랐겠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네. 이분이 효제동 인근에 숨어 있다는 거를 얘네들이 알게 됐어요. 아, 그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첩보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번에는 14명이 아니고 네. 엄청난 그 경찰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수백 명의 무장 경관이 그렇죠. 투입돼서. 네, 그래서 골목마다 다 막은 상태로 기마 경찰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길목을 다 막은 상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이치는 거예요. 작전 지휘 자체를 그 최고 경찰부장이라고 하는 최고 지휘에 있는 네. 사람이 할 정도로 그렇게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밀정 영화에서 그 지붕을 타고 넘어갔던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부분을 재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뭐 자료를 보면은 이제 김상옥 의사가 총을 맞아서 숨이 진 후에도 막 쐈다고. 6개월포를 건 손가락을 쥐고 펴지 아니했다. 네. 예.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도 쏘는 신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직전에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뭐냐면 내가 그 자기가 마지막으로 숨어든 집 주인한테 이불을 나한테 좀 달라고 이불을 주면은 내가 그 이불을 덮어 쓰고 조금이라도 총알을 막으면서 몇 발이라도 더 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불을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거부를 했어요. 나빴어. 무서우니까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총을 쏘다가 총을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그렇게 총을 놓지 않고 그 손을 까딱까딱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그러고 왜냐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일본 제국주의 상징 같은 게 일본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찰과의 투쟁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거의 시가전은 방불케 하는 그런 투쟁을 벌이다가 이제 순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좀 덜 알려졌는지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김상옥 선생은 그렇게 이제 순국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한 선생도 체포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김시현 선생에게로 넘어갔겠네요. 그렇죠. 모든 책임이 이제 김시현 선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김시현 선생이 자기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황옥이라는 사람한테 같이 이 계획을 같이 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송강호 씨. 네네. 그렇죠. 그 황옥은 경기도 경찰부 경부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뭐냐면 김시현 선생이 처음에 그 공산당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황옥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게도 해줬고, 그 다음에 극동민족대회라고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여비도 주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황옥이라는 분이 이게 왜 이랬느냐? 사실은 이분이 밀정이에요. 그래서 밀정으로 그 경부가 됐고. 접근을 하다 보니 의열단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옥 밀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게 된 거고, 김시현 선생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황옥의 정체를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거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그 영화 같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 어쨌든 황옥이랑 김원봉 선생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한번 부릅니다. 종로경찰서 사건 그거를 조사 더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같이 들어오는데 이때 하시모토라는 경부보 일본인 경부보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영화에서도 그 아주 악독한 경찰로 나오게 되죠. 요거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밀정을 보셔서 그 내용은 뭐 머릿속으로 상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이 사람이 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동지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김원봉 선생이 황옥을 어쨌든 믿고 이렇게 같이 해보자
네. 그 조직 내에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황옥하고 같이 믿고 할 수 있겠느냐 경부인데 그래가지고 막 반발이 많았고 만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만나지 말아라라고 이제 만류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위험하니까. 김문봉 선생이 뭐냐면 먼저 이제 그래도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 밀정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김원봉이 동지들에게 반간,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첩자 중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또 그만큼 쓸모 있는 게 반간이다. 어차피 이리저리 옮기는 게 그자들의 특징이다. 이번에는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중 첩자에게도 조국은 하나뿐이다. 그에게도 분명 마음의 빚이 있을 것이다. 그걸 열어주자는 거다. 네, 마음의 움직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지들을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국 병법서 36개에 보면은 반간계라고 이게 적의 첩자를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반간계. 네, 이 반간이라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죠. 이중 첩자예요. 이중 첩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이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안전하게 그 국내로 폭탄을 반입하는 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 1차 대암살 파괴 때에도 그 이송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국내로 그 반입하는 데는 정말 황옥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한 만큼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럼 의열단의 입장에서는 위험은 분명히 크게 존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그런 카드였을까요? 그냥 뭐 적의 첩자를 뭔가 역이용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좀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를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한 매력인 거죠. 경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분명했다. 그리고 저는 김원봉 선생님이 사람을 보는 눈 이걸 한번 믿어보렵니다. 아니, 실패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황옥 때문에 실패했다기보다도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분 어쨌든 이 사람이 확실히 밀정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평가가 되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어떻게 반입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반입이 이제 폭탄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경로를 보면 상해, 천진, 안동현, 그다음에 신의주, 경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상해에서 폭탄을 만들었고 이거를 신의주하고 가장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면 단둥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단둥에서 육로로 그 다리를 넘어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가지고 신의주까지 들어와서 그다음 경성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걸 하는데 두 개의 경로로 나눠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상해에서 직접 배를 통해 가지고 안동현 그러니까 단둥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이때 이용된 게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그 회사예요. 이송회사. 이게 이제 아일랜드인 조지 쇼라는 분이 하는 그런 운송회사인데 이 회사가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일랜드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국도 뭐냐면 식민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네, 이 시대에는. 그래서 밀정에서 영화 밀정에서도 그 상자 안에 이렇게 폭탄을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그 상자에 자세히 보면 이륙양행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증을 잘했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DHL.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제 이송.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폭탄은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단둥현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몇 개의 폭탄만 직접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동할 때 이제 기차편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영화에서 나오죠. 어떤 식이냐면 김원봉 그리고 마자알 그리고 현계옥이
그 다음에 중국인 노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조노테테라고 하시는 분, 그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처럼 꾸미고 갑니다. 가족처럼 꾸며가지고 뭐냐면 각각 가방에다가 폭탄을 숨기고 네. 그리고 이제 천진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폭탄을 숨기고 기차를 타서 이동할 때 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기차 안에 네. 이렇게 감시의 눈들이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긴박.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방에 담배만 숨기고 다녀도 얼마나 간이 불안불안한데. 쫄리는데. 예, 감이 가늠이 안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둥현에 다 그 폭탄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인수를 하는 거냐면 김시현이 하고 황옥이 그걸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내 신의주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의주까지 어떻게 이송을 하느냐? 이게 신의주의 단둥현에 조선일보 단둥지국, 안동지국이죠. 그때 당시로는 안동지국을 설치를 하고 그 설치를 했다는 그 축하 그 연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관리들도 영사라든가 관리들도 초대를 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큰 술자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술자리 과정에서 이제 1차는 단둥에서 했으니 2차는 신의주에 가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주로 가면서 그 뭐죠? 기생 가마 뭐 이런 네, 데 막 가마가 아니고 그때 당시 인력거. 인력거 밑에다가 폭탄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난 이게 너무 뭐 저 드라마틱한 거야 이 장면이. 근데 이게 그렇죠. 영화에 나왔나요? 이거는 영화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 네, 영화에는 조금 그러니까 기차로 이동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게 더 그거 극적이라서 나는 이 지국장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 이 홍종우라는 사람을 우리 편이길 바랬지.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실망했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도. 네. 난 이분이 정말 이런 기지가 있나. 우리도 술 먹으면 1차, 2차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당시부터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큰 연애를 만들어서 세상 다 그런 애들 다 왔는데 일본 고위 관료들 뭐 다 왔는데 그 걔네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폭탄을 탁 숨겨가지고 인력거를 타고 2차 가자 해갖고 술 먹고 밤에 그걸 딱 이송을 했다. 네. 와 이게 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 사료로 읽었을 때는 뭐가 제일 궁금했었냐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차를 중국에서 하고 2차를 국내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지역으로 제가 지도를 보니 지도와 그 지금의 그 지형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 두 도시가. 우리 술 먹다 2차로 저기 서해도 가는데 뭐. 네,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술 드십니까 요새? 옛날에 젊을 때.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술 먹다 가자. 강릉도 갔지. 술 마시면 이런 소리가 나오나 보죠? 강릉도 가지, 강릉도. MC도 있는데도 가지 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옮긴 폭탄이 파괴용 대형 폭탄 6개.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시계와 내관이 6개, 그다음 방화용 소형 폭탄이 17개, 암살용 소형 폭탄 13개, 권총 5정, 실탄 155발, 그다음에 조선혁명선언 360부, 그다음 조선총독부 각 강공리에게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는 유인물 550매. 이렇게 대단합니다. 준비를 해갔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1차 대암살 파괴 계획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그 1차 때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그 인쇄물까지도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금이 좀 있어야 뭐가 좀 되는데. 네. 이게 성공을 했어야지 진짜 큰 사건 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신의주까지 반입을 하는데 성공했고, 그 신의주에 들어간 폭탄을 또 나눠 가지고 일부는 폭탄으로 가방으로 이제 직접 옮기기도 하고, 일단 기차 수화물로 붙여가지고 경성에서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성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의 폭탄은 일부러 이제 신의주에다가 좀 남겨놓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일부는 그 안동 지역에 거기에도 좀 남겨놓고 거의 90%가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힘들었는데 정말 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황옥이 수상하니 너네들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지금 밀정 황옥이 수사 중이다. 기획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더 이상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알력들이 있어요. 경찰들은 서로 자기들이 먼저 공을 세우려고 하는 알력들이 있다 보니까 평안북도 경찰부에서 먼저 수사를 시작해서 폭탄을 발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경기도 경찰부에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황옥을 추궁을 하죠. 폭탄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김시현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황옥이 이때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밀정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럼 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시현이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근데 그걸 안 말해주지 않아요. 폭탄이 있는 것도 계속 숨기려고 하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일본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얘를 검거를 하는데, 검거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시현을 빨리 도망가게 만들어준 거죠. 황옥이.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이제 김시현을 숨겨준 거죠. 그러니까 난 믿는다니까 황옥을. 네. 헷갈리네요. 네? 근데 이제 얘기로는 황옥이 큰 그림, 황옥의 빅픽처는. 그러니까 황옥의 빅픽처는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의열단을 일망타진해서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 뭐 이제 얘기로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김시현 한 명 뭐 이렇게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탄 다 들어오고 무기 다 들어오면 내가 다 그다음에 실행 요원까지 다 들어오면 크게 사건을 키운 다음에 그걸로 일망타진하겠다. 그래서 내가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뭐 이런 빅픽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을 나는 믿고 싶은 마음. 그러면 이제 김시현이 언제 알았을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 김시현의 그 법정 증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옥이가 그 들어온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탄 몇 개를 경찰부에 넘겨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시현이가 드디어 황옥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 걸 또 보면 또 황옥은 또 밀정이 맞는데 이게 끝까지 숨겨주려고 해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끝까지 숨겨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일본 경찰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저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더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랑 입장이 다르시군요. 입장은 같죠. 입장은 같은데 이 의열단의 계획이 성공했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은 같은데, 그 과정에 있는 몇몇의 의문의 인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의구심, 그거에 대한 견해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밀정이냐 아니면은 독립운동가냐 이런 질문을. 이건 영원한 역사의 미스테리입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8월 달에 23년 8월 달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정에서 이 황옥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 의열단 사건을 크게 키워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내가 잠시 그 사실들을 좀 숨기고 그랬던 건데, 이게 경기도 경찰부나 경무국이나 나를 안 믿어준다. 경찰부가 나를 끝까지 안 믿어주고 나를 구속시켜서 나를 독립운동가로 만들었다. 이런 자기가 밀정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 폭로를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경성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냐면 언론대로,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은 관계자대로 재판을 할 때의 의열단 같이 들어와서 잡혔던 의열 단원들도 야, 이런 놈이 다 있나, 이 배신자 이러면서 막 법정 진술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금 이제 일본 경찰부가 뭐 부정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경찰이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꾸미고, 그렇죠. 그 잠입을 해가지고 공작이죠, 공작. 그렇죠. 공작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뭐냐면 폭탄 사건을 얘가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폭탄을 들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도록 조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산당에도 가입했다는 것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열단하고 연결되기 전에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그 중요 간부로 선임이 돼가지고 그 공산당 당원들을 막 뽑는데도 관여를 하고 이랬던 것도 다 드러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공산당이라는 게 그 황제를 일본 천황의 체제를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를 뭐냐면은 부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그냥 독립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가를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까지 만들어내면서까지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공안 당국이 한국의 독립운동 기관이냐?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비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황옥의 폭탄 선언이 작심하고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방 팀장님은 황옥이 독립운동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황옥의 그 법정 진술, 이 폭탄 선언도 거짓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이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자기를 이제 동지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내가 여기서 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동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슬픔. 그렇지만 동지들을 보호하고 이 일본 당국을 망가뜨리기 위한 자기가 최후 마지막 진술이 아니냐. 완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쓰레기 되는 거죠, 동지들한테. 너는 그러면 황옥이 독립운동가였냐 밀정이었냐를 판단할 때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황옥이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았냐. 네. 거기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였냐 밀정이었냐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황옥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황옥과 김시현의 두 삶이 얼마나 그 이후의 삶이 달랐느냐. 네. 사실은 달랐거든요. 다르긴 한데 김시현의 경우에는 추록을 하자마자 곧바로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또 독립운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분은 26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고 4번의 체포가 되고 네.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이렇게 대단했던 분이고 해방 후에 이제 정치를 좀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황옥의 경우에는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네. 주변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그런 뭐 생산 활동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으면요, 방 팀장님. 네. 어디 망명을 했다거나 그렇게 했었어야죠. 아이, 지금 동지들이 나를 안 믿어주잖아요. 은근히 설득력 있네. 네, 주변의 도움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이분이 계속 밀정이었으면 네. 경찰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안 한 그런데 거잖아. 그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고 오히려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네. 의열단을 같이 했던 유석현이라는 분이나 아니면은 안희재 독립운동가들 네. 그런 분들하고 교류했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고요. 해방 후에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김시현 선생의 민국당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2대. 네네. 예. 근데 황옥도 2대 국회의원에 낙선하지만 민국당 후보로 출마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정당에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교류가 계속됐다는 것을 그러면은 알 수 이게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영원히 역사의 미제로. 역사의 미스테리로. 네. 그렇죠. 네.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의열단에 투여가 됐고 네. 그래도 그다음에 이런 건 잘한 거잖아. 반민특위에서 증언하는 거. 네. 왜 반말입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이제 김태석이 네. 그 고발을 당해서 검거가 돼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에 김태석에게 굉장히 불리한 발언. 김태석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황옥 경부, 네, 독립운동가 쪽으로 저도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네, 예, 예. 황옥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 이분이 초기에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밀정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렇지, 문서로 그렇지. 확인이 되고. 아, 나쁜 짓을 많이 했지. 그 얘기를 빨리 해줬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네. 헷갈리네요. 야, 이건 역사의 미제로. 이 대암살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의 마지막 바지의
활동은 굉장히 애매모호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하게 되는데 네. 네, 두 번째 이제 5대 국회의원 때는 바로 또 5.11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네, 좀 정계 은퇴하고 말년은 조금 쓸쓸하게 그렇게 보내셨죠. 네. 그리고 그 장남이 그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곤란해지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굉장히 그 허름한 집에서 그 힘들게 사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튼 안타깝게도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도 실패로 네.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의열단의 활동은 어떤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나요? 그 2차 암살 파괴 계획이 끝나고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3차 그 대암살 파괴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계획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일본 그 철교, 네. 일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철교를 그 습격해가지고 폭파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려고 하고, 일본도 직접 뭐냐면 그 타격을 하려고 그런 계획, 광역화 계획을 세우게 하는데 네. 이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계획 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지섭 의사가 그 일본에 가서 이중교, 일본 황거 앞에 있는 이중교를 폭파하는 그런 사건도 벌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의열단원들이 그 독립자금을 막 모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발각돼서 경북 의열단 사건이라고 굉장히 크게 여러 명이 검거되는 그런 사건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 나석주 선생의 그렇죠. 의거가 네, 있었죠. 네. 네. 그게 이제 26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컸던 네. 사건 중에 하나.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탄. 주식회사. 네. 네. 거기를 폭탄을 습격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의열단의 네. 그 암살 파괴 운동이 어떤 지속성 이거를 갖는 데는 좀 실패하잖아요. 네. 이게 그 의열단의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24년 무렵부터 네. 상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요. 네. 이게 좀 정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암살, 파괴 이런 걸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시대가 좀 지나고 어떤 시대가 오냐면 네. 대중 단체 같은 거, 청년 단체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 활동을 하는 대중운동, 대중운동을 하는 것들이 막 그 퍼져 나가요.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라 그렇죠. 대중운동이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주류로 떠오르면서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에 달하면 의열단의 그 고려공산당 당원들 중에서 네. 상해파가 있는데 그 상해파는 조직적으로 의열단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그 의열단의 그런 암살 파괴 행동들을 비판하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 아무리 너네가 공포, 그다음 암살, 파괴 같은 그런 과격한 행위를 해도 그 민중들이 네. 총공개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민중 직접 혁명으로 가기는 이제는 어렵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암살 파괴를 계속해 갖고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열단 내부에서도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의열단 그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동안 끊임없이 폭력을 행위를 했지만 네. 결국은 민중을 각오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민중을 직접 혁명으로 그 이끄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평가에 따라서 뭐냐면 과감하게 의열 단원들이 중국 국민당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황포 군관학교, 군사 훈련을 받는 황포 군관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산대학이라고 해서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 그 혁명 이론을 가리키는 걸로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대학으로 또 일부가 가고, 그래서 김산 같은 분은 중산대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김원봉이나 군사 활동을 좀 더 그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황포공관학교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이제 의열단을 이제는 그런 암살 파괴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로 무장을 그 염두에 둔 정치 단체로 변모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 대중을 묶는 데에 암살 파괴 행동보다는 정치적인
활동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1935년에 의열단은 공식적으로 해체가. 네. 그래도 이제 35년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길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해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 그래서 그 당을 크게 거대하게 하나로 만드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 하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 단체가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민족혁명당이 있으면 옆에는 이제 한독당 같은 그런 임시정부 계열의 단체가 또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같이 묶으려고 했었으나 그것까지는 실패하고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에 이제 그 여러 세력들이 뭉치는데 거기에 주요한 세력이 의열단 단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세력이 되고요.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단체가 사라지긴 했지만 의열단, 그러니까 김원봉의 세력, 의열단 세력으로서의 정치 세력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민족혁명당의 부대를 만드는데 민족혁명당의 부대가 이름이 조선의용대예요.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다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쟁이 급박해지면서 일본군이 그 37년도에 막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막 일으키면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그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직접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화북 지역으로,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가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의용대 일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부는 조선의용대로 남아있다가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임시정부가 만든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이 돼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의열단의 암살 파괴 활동,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좀 옳을까요? 네,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정설로는 의열 활동, 이름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암살 파괴 활동을 의열 활동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암살 파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테러 활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러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테러라는 말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들어있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용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9.11 그 테러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무차별적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테러라고 하는 말 자체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기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사실은 테러라는 것 자체는, 테러리즘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저항 수단을 갖지 못한 그런 약소민족이나 단체가 취할 수밖에 없는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투쟁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그 테러리즘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 같은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테러라는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테러를 또 그렇게 폄하하려고 일부러 그런 테러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뉴라이트 쪽에서 이 테러라는 용어를 너무 나쁘게 이제 뭐 김구 선생님이 뭐 테러리스트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나쁘게 이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는 말에도 대단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 그 암살과 파괴 행동을 할 적에는 이게 그런 무차별적인 테러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한 명의 힘으로, 한 명의 소수의 힘으로, 그다음에 다수를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그리고 군대가 없고 자금이 없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무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열단의 암살 파괴 행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무차별적 테러하고는 완전 다른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대상이 정확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대상과 또 이제 파괴해야 되는 건물 이것도 이제 다 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네. 덧붙이자면 네. 해방 후에 그 테러가 또 여러 번 벌어지잖아요. 해방 후에 정치 테러들이 그렇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건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살과 파괴라는 것은 그 일제 시기에 그것에 한정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까지 이런 영향이 막 가가지고 막 정치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긍정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뭐 테러라는 단어 자체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 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열단의 활동은 의열투쟁, 네. 네, 의열활동, 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좀 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네. 자, 우리 역전다방, 네, 의열단을 정말 이렇게 좀 나름대로 긴 시간, 네. 긴 시간 자세히 좀 살펴봤네요. 네, 나름대로 또 깊이도 있게 이렇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방 팀장님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저는 들어갔어야 됐다. 어딜 단원이 됐어야 됐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마 들어가셨으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활동을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은 의열단 이렇게 쫙 훑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의열단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첫 시간으로 이렇게 네. 했다는 게 제일 기분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의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표정도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네. 표정이시고요. 자, 우리 역전다방. 네. 정규 편성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또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